오늘도 당신의 전화기는 하루 종일 조용했나요? 어쩌면 말 한마디 섞을 사람이 없어서 거실에 켜둔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목록은 하나둘 지워지고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모임에 나갈 일도 점점 사라지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닐까? 남들은 다들 어울려 다니며 즐겁게 늙어가는데 나만 외딴 섬처럼 남겨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그 외로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다. 늙어서 혼자 지내는 건 처량하고 불쌍한 일이다라고 주입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당신의 그 쓸쓸함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 안개 낀 도시의 한적한 방에서 평생을 고독과 씨름하며 인간의 바닥까지 들여다보았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만약 지금 쇼펜하우어가 당신의 조용한 방을 방문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당신을 위로하거나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합니다 라고 아주 뜻밖의 말을 건넸을 겁니다. 드디어 당신이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대한 시기에 도달했다며 박수를 보냈을 테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필연적으로 가면을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의 본 모습을 3분의 2나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날 우리가 그토록 사람을 찾아 헤매던 건 타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면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뼈 아픈 지적과 함께 말이죠.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노년의 고독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이 거치고 본질만 남는 투명한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를 괴롭혔던 인정 욕구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비로소 가석방되는 시기인 것이죠.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교성을 꽤나 경멸했습니다. 사교성이란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는 자들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무료함을 달래려는 비겁한 타협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마치 겨울철의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홀로 지내지만 평범한 이들은 떼를 지어다니며 서로의 체온을 탐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홀로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리해서 낙오된 양이 아니라 홀로 비상할 준비를 마친 고고한 독수리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을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부재로 정의했던 그에게 친구가 없다는 건 당신을 괴롭힐 골칫덩어리가 사라진 가장 우아한 삶의 조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시각을 빌려 당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허울을 벗겨내려 합니다. 텅 빈 방을 채우고 있는 적막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평생 만나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친구인 진정한 나와 마주하는 설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이 아닌 내 영혼을 구원할 진짜 대답을 찾아가는 이 철학적 여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 당신의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고독의 성체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일상을 한번 천천히 되감아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습관처럼 스마트폰부터 찾으실 겁니다. 밤사이 누군가에게 연락이라도 왔을까 기대하며 화면을 켜보지만 와 있는 건 통신사 요금 안내나 무미건조한 광고 메시지뿐이죠. 한때는 쉴 새 없이 울려대던 알림음이 이제는 며칠에 한 번 들릴까 말까 한 희귀한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화면 속 시니어들은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카페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소위 황금빛 노년을 즐기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나만 세상의 흐름에서 튕겨져 나온 불량품이 된 것 같은 초라함이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아예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닐 겁니다. 가끔은 큰맘 먹고 동창회에 나가거나 지인들과 점심 약속을 잡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그 만남이 정말로 즐거우셨습니까? 막상 얼굴을 마주하면 대화 주제는 늘 뻔합니다. 여기저기 아프다는 하소연, 자식 자랑, 아니면 정치 이야기로 시작해 언성을 높이는 논쟁들 뿐이죠.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지만 사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시계를 쳐다보며 언제쯤 일어나는 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는 충만함보다는 기가 다 빨린 듯한 피로감과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만 가득했을 겁니다. 남의 자랑 들어주느라 소모한 감정 노동, 맞지 않는 코드를 억지로 맞추느라 애쓴 시간들이 후회스럽기까지 하죠.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타인을 만날 때 겪는 이 끔찍한 권태와 피로를 두고 아주 냉소적이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것이죠. 젊은 날엔 생존과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조금 쉴만해지니 권태라는 괴물이 찾아온 겁니다. 은퇴하고 역할이 줄어들면서 생긴 거대한 시간의 구멍을 메우려 발버둥 치지만 준비 없이 만나는 타인은 그 구멍을 채워주기는커녕 더 큰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화번호부에 수백 명의 이름은 있지만 정작 마음이 무너질 때 전화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이 풍요 속의 빈곤을 놓지 못합니다. 혹여나 내 장례식장이 썰렁할까봐, 내가 아플 때 들여다볼 사람이 없을까봐,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동아줄인 줄 알면서도 공포심 때문에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친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평생을 남에게 맞추며 사느라 정작 나와 노는 법을 잊어버린 대가인 셈이죠. 나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재미도 감동도 없는 모임에서 억지 웃음을 파는 당신을 보며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의존한다며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겪는 이 현상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는 낡은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음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부질없는 관계에 집착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메스를 통해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뿌리 깊은 원인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막상 만나면 상처만 입고 돌아오는 것일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의 관계는 신발 속 모래알처럼 껄끄러워지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기이한 인간관계의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하고도 서글픈 우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바로 고슴도치들의 딜레마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날입니다. 고슴도치 떼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바짝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옆 친구의 살을 찌르기 시작하죠. 따뜻함을 얻으려니 가시가 아프고 아픔을 피해 떨어지자니 추위가 뼛속을 파고듭니다. 고슴도치들은 이 두 가지 고통 사이를 오가며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서로에게 최소한의 상처만 주면서도 약간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예의이자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비극적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친구들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건 단지 세상이라는 겨울이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힘이 약하고 세상살이가 두려우니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인의 체온이 절실했던 것이죠.
하지만 배신, 무례함, 질투, 뒷담화 같은 가시에 찔린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친구들과 멀어진 이유는 당신이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이제는 그 가시의 고통을 참아내면서까지 얻어야 할 미지근한 온기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은 더 이상 남의 체온 없이도 추위에 떨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아주 아픈 곳을 찌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내면의 진공 상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아주 신랄하게 말합니다. 인간이 사교적이 되는 것은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기에 그 공허함을 메우려 외부에서 시끄러운 자극을 찾는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의 대부분은 남을 깎아내리거나 의미 없는 잡담이거나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뽐내는 소음들 뿐이지 않던가요? 쇼펜하우어의 눈에 비친 사교 모임이란 내면이 빈곤한 자들이 모여 서로의 공허함을 잊으려 발버둥 치는 집단적인 도피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산전수전 다 겪은 노년이 되면 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젊을 때는 호기심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타인의 뻔한 속물근성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입니다. 상대가 무슨 의도로 접근하는지 빤히 들여다보이는데 어떻게 그 지루한 연극에 장단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사람을 피하게 된 건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안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생겼기에 더 이상 가짜 관계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본능이 발동한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독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굳이 타인의 지갑이나 평판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고립감의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준 낮은 유의에 만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다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커진 영혼을 담기에 기존의 인간관계는 너무나 비좁고 남루해진 것이죠.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이 친구가 없는 진짜 이유, 그것은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고슴도치들의 슬픈 춤을 출 필요가 없을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고독의 진짜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이 시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 본질적인 해결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라는 거대한 숲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워 담아야 할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가슴에 새겨도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사무치는 고독은 처량함이 아니라 위대한 자부심으로 뒤바뀔 것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지닌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인격이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인격, 무엇을 가졌나 하는 소유, 남들이 어떻게 보나 하는 평판이죠. 우리는 평생 돈을 모으고 인맥을 넓히느라 소유와 평판에 목숨을 걸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걸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봤습니다. 밖에서 빌려온 불씨는 바람이 불면 꺼지거든요. 친구가 변심하거나 돈이 없어지면 관계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내면의 풍요로움인 인격은 내 몸 안에서 타오르는 난로와 같습니다. 아무리 바깥 세상이 추워도 내 안에 열기가 있다면 나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친구가 없어도 괜찮은 이유는 이제 외부의 불씨를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는 내면의 엔진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삶의 무게중심인데요. 평범한 사람들은 무게중심이 밖에 있어서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친구가 불러주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소외감을 느끼죠. 하지만 당신처럼 고독을 받아들인 지혜로운 사람의 무게중심은 단단히 내부에 박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외부에서 필요한 것이 거의 없다. 아니, 전무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친구를 떠나보낸 건 당신의 내면, 창고가 이미 지혜와 경험으로 가득 차서 굳이 타인이라는 밖의 상점에서 물건을 사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정신적 귀족이라 불렀고,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남의 험담이나 하며 내면의 황무지를 잊으려 하는 자들을 속물이라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고독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왕의 휴식입니다. 외부의 침입자 없이 오직 나만의 왕국에서 내 생각들을 통치하는 가장 자유로운 무도회장인 셈이죠. 우리가 젊은 시절 맺었던 관계들이 허무하게 끝난 건 서로의 필요를 거래했기 때문이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는 결국 나뿐이니까요. 지금 당신의 곁이 비어있다는 건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남의 비위를 맞출 필요 없는 자기 족함의 자유를 얻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어서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실질적인 삶의 지침들을 통해 당신의 이 고독을 황금처럼 빛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게중심을 지닌 단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아주 귀한 증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외로움의 파도나 가끔 마주쳐야 하는 타인들의 무례함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곤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도대체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냉철한 마음의 호신술을 우리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아주 튼튼한 영혼의 방탄조끼를 입는 법입니다. 가장 먼저 그가 건네는 무기는 바로 침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외로움을 달래보겠다고 혹은 친해지고 싶다는 순진한 마음으로 나를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당신의 적이 알아서 안 될 일은 당신의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우정은 영원하지 않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영원히 족쇄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에너지를 밖으로 흘리는 대신 안으로 응축시키는 지혜의 어머니입니다. 이제부터 누군가를 만날 때는 이해받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조용한 관찰자가 되어보세요. 내 패를 보여주지 않고 온화한 미소만 지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를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지침은 타인을 바위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친척이나 무례한 이웃처럼 피하고 싶어도 마주쳐야 하는 불쾌한 인간들이 꼭 있죠. 예전에는 그들의 태도를 고쳐보려 하거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밤잠을 설치셨겠지만 쇼펜하우어는 남을 고치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길을 가다 큰 바위가 길을 막고 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발길질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저 바위가 있구나 하고 피해갈 뿐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비가 오거나 돌멩이가 있는 것처럼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분노는 그들에게 주기엔 너무 비싼 감정이니 그들을 내 마음속에 들이지 말고 그저 풍경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
이것이 평온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쇼펜하우어는 예의라는 가짜 동전을 아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속마음과 다르게 겉으로 웃어주는 걸 위선이라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라 당신과 타인 사이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완충 장치이자 가면이거든요. 억지로 친해지려 노력하는 대신 마치 불을 쬐을 때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멀어지면 춥듯이 깍듯하고 정중한 태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이야말로 지혜로운 노년의 필수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바로 질투입니다. 친구 없는 노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결국 비교거든요. 누구는 자식이 여행 보내줬다더라 하는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대로 그들이 전시하는 행복은 대부분 쇼윈도일 뿐, 그 뚜껑을 열어보면 지옥 같은 권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무대 뒤편의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짜 행복을 부러워하는 대신 당신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고요한 평화와 자유를 긍지 높게 여기셔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지침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관심의 힘입니다. 타인에게 사랑받으려 애걸하지 않고 미움받을까 두려워하지도 않는 상태, 오직 나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정신적 무장입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에 헐벗은 채 내던져진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혜로 단단히 무장한 기사입니다. 세상 어떤 비바람도 당신의 성벽을 뚫을 순 없죠. 자, 이렇게 마음의 무장까지 완벽하게 마쳤다면 이제 남은 건 구체적인 하루하루입니다. 고독한 시간을 지루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바꾸려면 도대체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구체적인 일상의 기술, 그 비밀이 이어서 펼쳐집니다.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타인에 대한 헛된 기대를 내려놓은 당신. 이제 당신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활하게 펼쳐진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시간은 견딜 수 없는 형벌이자 지루함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도 먹고 사는 걱정이 해결된 노년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심심함이라고 경고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 지루한 시간을 황금 같은 자유로 바꾸는 구체적인 연금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을 아주 조금만 비틀어 그 빈 공간을 고귀한 즐거움으로 채우는 기술이죠. 가장 먼저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이기적이라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책장 속에 꽂힌 위대한 철학자와 작가들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양서를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가서 소크라테스, 공자, 괴테, 그리고 쇼펜하우어를 만나보세요.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고 당신의 비밀을 퍼뜨리지도 않으며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속 시끄러운 드라마가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면 독서는 당신의 뇌를 깨웁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머릿속에 넣을 재료가 없어서 심심한 겁니다. 이제 당신의 방을 시끄러운 동네 사랑방 대신 위대한 영혼들이 모이는 VIP 살롱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 해결책은 건강이라는 절대 반지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만큼 몸을 끔찍이 챙겼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타인에게 가장 비참하게 의존해야 할 때가 바로 아플 때 아닙니까? 반대로 내 몸이 건강하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죠.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반려견과 2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당신도 방 안에 웅크려 있을 시간에 운동화를 신고 숲길을 걸어보세요. 자연은 인간처럼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튼튼한 다리와 맑은 정신만 있다면 당신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갑옷을 입은 셈입니다. 몸을 챙겼다면 이제 영혼을 달랠 차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저녁마다 플루트를 연주하며 고통에서 벗어났는데요. 당신이 악기를 못 다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겐 방구석에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부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과 함께 그 선율에 온전히 빠져보거나 그림을 그리고 정원을 가꿔보세요. 중요한 건 남에게 자랑할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몰입하는 과정입니다. 범인은 시간을 죽이는데 골몰하지만 현자는 시간을 활용하는데 골몰한다는 말처럼 몰입의 순간에는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펜을 들어 기록하는 관찰자가 되어 보십시오. 오늘 느낀 감정, 스쳐 지나간 생각들을 일기장에 적는 것은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참 쓸쓸했구나. 그래도 노을은 예뻤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일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외로움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니까요. 이 모든 해결책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라는 것. 당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읽고, 걷고, 듣고, 쓰십시오. 이 단순한 일상들이 쌓일 때 당신의 고독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 될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철학자가 당신의 등 뒤에서 전하는 마지막 당부와 뜨거운 응원의 말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방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신발끈을 메고 있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막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기 직전 그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며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간곡한 당부를 전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친구 없는 노년이 저주가 아닌 축복인지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요. 문을 나서면 세상의 시선이 또다시 당신을 찌르고 적막함이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는 당신이 고독한 제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일종의 즉위식 선언문과도 같은 강력한 행동 지침을 남기려 합니다. 가장 먼저 쇼펜하우어가 당신의 어깨를 잡고 호소하는 건 제발 관심을 구걸하는 거린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락 한 통 없는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내가 잊혀진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는 그 태도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고귀한 영혼에 대한 모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존경받으려 굽실거리느니 차라리 그들의 경멸을 받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찾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감히 당신의 고요한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음에 안도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 불러줘야만 나가는 대기조가 아니라 당신 삶의 주연 배우이자 감독이니까요. 또한 이제는 지긋지긋한 가면 무도회가 끝났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착한 이웃, 너그러운 선배인 척 연기해왔던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 던질 때가 됐습니다. 억지로 나갔던 동창회, 껍데기뿐인 관계들을 정리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어쩌지 라고 겁내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들은 당신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떠들 것이며 당신이 있어도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고 가짜 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위대한 거절의 권리가 생겼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당신 자신을 최고의 VIP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올 때만 꺼내던 그 좋은 그릇을 꺼내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리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늘어진 옷을 입고 대충 살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꾀죄죄하게 보내는 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순간에도 왕처럼 기품 있게 지낼 때 세상도 감히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방과 식탁을 왕의 거처처럼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외로움이 밀려올 때 도망치지 말고 그 적막의 한가운데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 고독을 압도하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술로 감정을 마비시키는 건 노예나 하는 짓입니다. 대신 나는 혼자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외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텅 빈 공간은 이제 당신의 취향과 사유로 채워질 무한한 캔버스입니다. 남들이 때를 지어 서로의 체온을 탐닉할 때 당신은 홀로 높은 곳에서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비상하는 독수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제 문을 열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 강철 같은 정신은 당신의 방 안에, 그리고 당신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와의 긴 만남을 정리하며 당신의 인생에 영원히 새겨질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해 볼까요? 이제 우리의 긴 대화도 어느덧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처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의 당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텅 빈 방 안에서 울리지 않는 전화기만 멍하니 바라보며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과 서글픔을 기억하시나요?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던 그 시린 겨울바람 같던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십니까? 당신을 감싸고 있는 공기의 온도가 조금은 달라졌음을 느끼십니까?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적막이 사실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었음을 이제는 조금 아시겠나요? 우리는 그동안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역사상 가장 까칠하지만 가장 솔직했던 철학자의 안내를 받아 고독의 심연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방에서 반려견 아트만과 단둘이 지냈는데요. 흥미롭게도 아트만은 고대 인도어로 진정한 자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는 곁에 사람이 없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개 한 마리와 자기 자신, 그리고 위대한 사유를 통해 온 우주를 자신의 방 안에 품고 살았으니까요. 말년에 비로소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귀찮아하며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나의 일몰을 방해하지 마라. 자신의 인생이라는 태양이 저무는 그 숭고한 시간을 예의 없는 구경꾼들의 잡담으로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도 황금빛 노을이 지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의 가식적인 웃음으로 당신의 일몰을 방해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당신 곁에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타협을 거부하고 본질을 향해 나아갔다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가짜 별들이 사라진 캄캄한 밤하늘에 비로소 북극성이 선명하게 보이듯 주변의 소음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당신이라는 별이 가장 밝게 빛날 시간이니까요. 혹시 이 쇼펜하우어의 단단한 지혜가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란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표시를 남겨주세요. 그 표시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 고독의 바다를 흔들림 없이 함께 건너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그 고요한 방 안에서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찾지 않는 당신의 하루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십시오. 아, 다행이다. 오늘도 온전히 내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위대한 친구와 함께
자유라는 이름의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입니다. 닻은 이미 올려졌고 당신 앞에는 방해받지 않을 자유로운 수평선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